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숙이라고 할 뻔했네요. 뭐 영어로 쓰는 걸 보면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SUK를 쓰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마크 저커버그나 또 일론 머스크처럼 저를 때리지는 않으시는 거죠? 제가 아마 질 겁니다. 네네. 자,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토론이라면 입담이라면 누구도 두렵지 않은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도가 좀 달라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원래 이낙연 전 대표 별명이 엄근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숙진지 근엄인데 네. 그날 공항에서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네. 내용도 비교적 직설적이었죠.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그리고 내용보다 전 더 올라왔던 게 톤앤 매너인데 거의 출정식 분위기였어요. 네.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게 통상 대중연설을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아닌데 대중연설을 하시더라도 그 정도의 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귀국 일성을 그 정도의 톤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분이 돌아오셨구나. 아하. 그 단단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 본인이 이제 책임을 거론하셨어요. 그 네. 책임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5선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을 하셨고 네. 총리를 하셨어요. 그럼 못 해본 건 뭐가 남죠? 대선이네요. 네,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의미를 아주 좁혀서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의 행보를 당 안팎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당내에서 분란을 만드는 식의 행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정부하고 네. 또 다른 대척점을 본인이 중심이 돼서 형성하겠다라는 의지는 비교적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네. 국정운영 기조 바꿔라라는 네. 식으로 점잖지만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분이 대외 그 전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도 하시고 책도 내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주당 외곽을 돌면서 강연 정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네. 다시 쌓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행보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대선을 목표로 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귀국 일성처럼 들렸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못한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못 막은 내 책임. 그리고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윤석열을 못 잡은 내 책임. 네. 예, 이재명한테 진 책임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강연 많이 하고 네. 호남에 지금 간판 주자가 없어요. 민주당은 항상 호남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호남의 간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호남의 지금. 간판.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또 약간 부글거리는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특히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낙연에게 다시 기회가 오느냐. 네. 그거는 자체 쇄신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순항을 하면은 이낙연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기회가 덜 오겠지만은 당이 흔들리면은 결국은 이낙연 대표 기회가 오겠죠. 박원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대선 출정식처럼 보였다. 그 이야기는 이낙연계를 이끌고 뭔가 도모를 해보겠다. 민주당에 있는 이낙연계를 이끌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당장에 무슨 도모야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어렵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을 쪼개가지고 네.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안으로 어쨌든 본인이 구심이 돼서 이제
이분은 내년 총선 이제 불출마 의사를 벌써 밝히셨어요. 네. 내년 총선은 아니고 이제 차기 대선인데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긴 레이스를 대비하되 안으로 이제 단단한 그런 기반을 쌓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저는 긴장은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께서는 기왕 들어왔으니까 더 큰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개딸이니 뭐 수박이니 낙딸이니 이런 사람들 다 추방하고 뭔가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걸 계기로 더 협력하고 더 크게 하나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진짜 좋은 말씀하신 거고요. 그냥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고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진영과 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현 대표 진영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강의전은 있다고 보고 이미 그 앙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쉽게 그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거나 이러기 어렵고 어렵다. 결국에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양쪽 다 민주당이라는 틀을 지금으로서는 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내에서 경쟁일 텐데 그러나 뭐 어제까지는 우리가 싸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됩시다. 필요에 따른 협력을 하겠지만 네. 그런 결합은 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재명 체제의 위협이냐 흔들흔들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체제 쪽으로 친명 체제로 민주당이 더 견고해지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체제잖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혁신위에서 이제 당 지도부는 얘기를 한 게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손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혁신위에서는 공천 기득권을 혁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비명계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 비명계 쳐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총선이라는 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혁신위가 굴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는 거는 결국 공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부 못할 정도의 혁신안 이런 거를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공천 문제에 만약에 집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 파열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심점이 없을 가능 비명계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응천 낙향하시라 지금 이를테면은 그 이낙연 전 대표한테 들어오면은 분란이 되니까 낙향하시라 이 정도 얘기하는 이런 뭐 조응천이나 뭐 박용진 친 이낙연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없죠. 굉장히 소수예요, 사실은. 친 이낙연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설훈, 뭐 윤영찬, 뭐 몇몇 한 4-5명 현역으로 네. 따지면 그리고 범으로 따져도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근데 만약에 이제 공천 문제가 제대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낙연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외줄타기 같은 지금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대안이 되고 대선 후보로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어떤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날개를 펼치기에는 좀 미흡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뭐 정치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생물 같은 거여서 네. 단언할 수는 없죠. 결국 이낙연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지난 대선 과정도 복귀를 해봤을 거고 또 본인의 정치 인생도 돌아봤을 거고 앞으로의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상과 계획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설득력을 주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거고 아직은.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또 이미지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쉽지 않은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앞서 김준일 대표도 설명을 했듯이 그 이른바 반명 비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음 리더십이 그럼 포스트 이재명 리더십이 그럼 이낙연이냐 여기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뭐 무슨 의미냐 그게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나 울림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별로 설득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더라도 그 다음
대체제가 이낙연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어떤 새로움도 없거든요. 네. 그게 어쨌든 민주당을 다른 새로운 정당으로 안내하는 그런 리더십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호남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한계를 더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총선에 우리 중간층 표심이라든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냐 그것도 일정하게는 아니어 보이고 결국 개인의 이제 정치적 목표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민주당의 어떤 새로움이라는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는 뭔가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주제로 넘어갈 텐데 김준일 대표가 보기에는 수석 에디터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답답함, 고구마, 엄건진, 너무 근엄한 이미지, 확장성이 없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유력한 정치인 지도자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 변화를 좀 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정치인을 사이다냐 고구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온당하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에 본인이 아는 척하면서 다 개입해가지고 지금 막 사태를 막 이렇게 막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보다 더 고구마예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하는 거 보면 호박고구마요? 예, 완전 목매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한테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불만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야 차라리 이낙연이 나은 것 같다. 이를테면 당 대표하고 그럴 때 좀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이런 네. 평가도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본인의 일단 정치력이고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보는 특히 이제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잘 비판을 하면서도 당 내부에 이제 신임을 얻느냐 이런 정도의 좀 고도의 정치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정치에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은석 의원께서는 자, 지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또 단축을 했고 네. 이동관 특보가 아직 발표는 안 됐죠. 방통위원장으로 곧 지명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정부의 이른바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냈던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임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동관 그 특보 내정도 좀 빨라질 것 같고 아직 공식 지명은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는데 이제 공식 지명도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또 여야가 한번 격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의원님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이 부분인데 빨리 임명을 하면은 잔여 임기를 하고 또다시 그게 전례가 있어요.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했던 전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네. 이거는 청문회 두 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 관측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무릅쓸 거라고 봅니다. 네. 아직도 이제 임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좀 뭐 기다릴 수도 있겠죠. 네, 실제 임명하는 시점이 그 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네요. 지금 뭐 만약에 지명해 놓고 청문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대충 그렇게 갑니다. 네. 왜냐하면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분리징수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지 않습니까? 뭐 정부 입법에도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이 있으나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하고는 뭐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엔 지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방송위가 중요한 전장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야당일 때 입장과 여당이 됐을 때 입장, 또 여당일 때 입장과 야당이 됐을 때 입장.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이 KBS 수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파적인 목적이나 내지는
기존의 공영방송이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참에 그런 수단으로 수신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낳을 거라고 보고. 분리징수 관련된 접근 방법이 좀 정치적이다. 그렇죠. 네. 정치적이죠. 다분히 이 시점에 그걸 꺼내야 되는 거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여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일관성이 없었죠.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입장 바뀌면 저렇게 얘기하고. 네. 때문에 저는 그 KBS 수신료 징수, 이 분리징수에 대한 제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나. 근데 이게 진행되는 방식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아, 네. 자, 분리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준일 대표도 한 말씀 해주죠. 분리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 입장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KBS 특별기획 심야 토론을 네. 보시면은 제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리징수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방송 광고 시장이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지상파가 한 2,500억에서 3,500억, 종편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하는데 네. 늘지가 않습니다. 5년째. 그래서 정체 상태예요. 근데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7,000억 원 정도 걷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 한 2,000억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석을 하면은 과거에 53% 정도를 뭐 이제 징수율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0%, 95%, 100%까지 올라갔는데 도로 이제 50%대로 떨어진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아하. 그러면은 이제 5천억 원이 비잖아요. KBS가. 네. 그러면은 KBS 1TV가 이제 광고에 뛰어들 겁니다. 지금 광고 안 하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KBS는 광고를 못 하게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94년에 이거를 통합 징수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수신료 이제 다 뭐 징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홍두표 사장 시절이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저기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은 광고 안 할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광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전 투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울 거예요. 지금 뭐 TV조선이나 막 채널 A나 막 이거 막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 광고에 일단 타격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결합 판매를 하고 있어요. 코바코에서 한국방송광고공과에서요. 거기에서 KBS 광고랑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랑 같이 판매를 해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는 광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결합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KBS 본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타격을 받을 거고요. 종교 방송하고 같이 또 결합 판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끊어지면 상당히 많은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 프로덕션, 방송 작가 등등등이 한꺼번에 다 타격을 받을 겁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게 타격을 안 받도록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책에 무대뽀로 지금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네.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자, 분리징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일단락을 하고요. 지금 뜨거운 이슈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수능 사교육 이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모의평가를 포함해서 6월 모의평가죠. 3년간의 킬러 문항도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공개하고 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격을 저는 뭐 바탕에 깔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지난 3년간의 수능의 킬러 문항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기조를 좀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킬러 문항이 출제됐고 그게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또 한 번 이걸 지적하게 된 배경이고 네. 그 연장선에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킬러 문항을 앞으로 어떻게 걷어내고 네. 또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이른바 이런 킬러 문항을 쪽집게처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뭐 그 사교육 학원들이나 네. 뭐 이른바 스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일정한 제재랄까요? 뭐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과연 사교육 경감이 되는 방안일까? 지극히 저는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아하.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발표된 이후에 현직에 계신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 몇몇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당연히 수능 난이도에 문제 있고 네. 그런 킬러 문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출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다.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그거 걷어낸다고 사교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 훨씬 더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은 그 구조적인 문제고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 입학의 즉 사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네. 벌어지는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완화시키거나 구조적으로 극복할 개혁의 대안은 없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난이도 갖고 이러는 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 있거든요. 네.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혼란과 혼선이 계속되는데 방금 전 이제 박원석 의원 설명도 취지도 이해가 되고 또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척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왜 이 시점에 수능을 한 150여일 정도 앞두고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울 텐데 더군다나 입시 관계자들 간에 서로 갈등도 생길 테고 이걸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얘기한 거를 지금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주워 담느라고 이를테면 사교육 카르텔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학원가의 커넥션에 대해서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많았어요. 과거에. 예를 네. 들면은 60년대 70년대 운동했던 분들은 주로 출판계에 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출판업계 뭐 이렇게 창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네. 막 그런 쪽에 많이 있었고 80년대 운동권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가로 간 것도 맞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뭐 메가스터디 막 조선일보에서 네네. 막 때리잖아요. 그 이준석하고 나이 비슷해요. 뭐 05학번, 뭐 07학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그러니까. 일타 강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연령대가 86세대는 아니다. 86세대가 아니죠, 당연히. 네. 이미 트렌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준석 세대, 뭐 천하람 세대 이런 세대들이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운동권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도 아예 본인이 아예 이걸 모르던지 아무 네.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카르텔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4월 수습을 하느라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는 그렇다고 치고 중학교, 고등 뭐 이렇지만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네. 하나만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포함해서 특목고를 진학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69만 원 들고요. 일반고는 41만 원 듭니다. 이게 작년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러면은 월에 25만 원 차이 나요. 25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 그러면은 자사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교육비 없애려면. 근데 자사고는 존치한다고 하고. 외고와 특목고는 존치되죠. 예, 그러니까 자사고 뭐 특목고 다 존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이것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지금 정부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건지를 지금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뭐 사교육 이야기는 또 우리가 2-3시간 또 특집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자,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주제를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제가 비워뒀는데 박원석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SNS에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네. 정의당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다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이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그런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네. 지난 대선에 이렇게 윤석열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 책임은 정의당과 심상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고인이 되신 노회찬 대표 사실은 정의당 당원들이나 정의당의 정치인들은
그 노회찬 대표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도 조심스럽고 네. 왜냐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본인이 몰려있는 어려운 처지를 여론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노회찬 대표까지 거기에 들먹이면서 지난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정의당과 심상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후에 정의당과 심상정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때문에 이런 제안에 거절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방구 제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까? 네. 다만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 네. 지난 대선 때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원래 그 민주당이 공을 들였던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마지막 TV 토론에 단일화가 되니까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입 달린 분들이 돌아가면서 심상정 이제 그만 죽어라 라는 식의 길가에 돌멩이 걷어차듯이 얘기하고 지나간 거지. 네. 공식적인 제안, 정중한 제안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이재명 후보를 차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걸 들어서 무슨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얘기하는 것도 습관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잠깐만요. 그러면 박 의원님 하나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심상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런 제안이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자꾸 전화 오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네. 받지 마시라. 제가 받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는 그날 아침에 어떤 뉴스가 알려졌냐면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이었던 날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하자 그랬다라는 뉴스가 알려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난 단일화 이유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일은 이런 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심상정 후보가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제가 예의를 갖춰서 송영길 정치 선배고 전 민주당 대표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시라. 이렇게 좀 추한 발버둥 치지 말고 죄진 거 있으면 죄값 받으시라. 성실히 수사받으시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헤드라인에 나오겠네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 한 1분 정도 좀 짧게 말씀 주시다면요.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그 민들레라는 언론이 있어요. 시민 언론 민들레. 거기에 각자 도생의 정치.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각자 자기가 할 길 가라. 그때 진지하게 이를테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때 진지하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단일화 제안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뭐 하면 되냐 그런 거고 이제 더 이상 정의당과 민주당의 진보 대연합은 이제 유효하지 않는 것 같다. 각자 자기 정당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면 된다라고 하고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남 탓해가지고 자기 패배한 건 남 탓해가지고 좋은 결과 본 적 없어요. 정의당은 정의당 갈 길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 갈 길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총선 연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선도 아마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두 정당은.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격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님과 함께 일석이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